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 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 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 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 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 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 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는?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 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 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반 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찹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고. 진짜요? 네. 허리둘레 부분이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에 되게 애매하게 써있는 약간 혈압도 약간 위험군, 혈당도 위험군, 대사증후군 해당자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병 걸린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드롬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 증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요 5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대사증후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 바로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내일 걸린다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방금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피검사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허리둘레. PD님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허리둘레 있고요. 그리고 혈압. 허리둘레와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면 피 뽑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표들이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지표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특정한 지표에 못 미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을 하면 나 살짝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을 만한 몸에서 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아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사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대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여성분들은 붓는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몸이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조 신호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허리둘레는 몇 cm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신은 당뇨인은 아니고 고혈압인은 아니지만 이러시면 큰일 나요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전 단계의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사증후군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불규칙한 식습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많이 안 움직이는 동적이지 않은 이 정적인 우리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게끔 하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성질환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좋은 계시예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처방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인 상태를 가만히 두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예방법은 당뇨에 대한 예방법, 당뇨관리법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2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불량한 식습관, 안 움직이는 생활습관. 그 2가지를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불량한 식습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사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골라서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점심 먹고 단 커피를 먹어요. 뭐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맨날 먹고 싶어. 그런 분은 그게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치면 좋은 걸 내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고치실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한 1년쯤 후에는
대사증후군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당뇨 밥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얘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의 당뇨밥상을 대사증후군 얘기하는데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증후군 내버려두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식 자체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사랑 맞닿아 있고 사실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뇨밥상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리고 앞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당뇨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보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증후군 진단받았지만 당뇨는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아, 레시피가 뒤에 아주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마일드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맛있는 거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우선 이 오, 뭐야, 이게?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하거나 당뇨 관리할 때 좋은 지방산을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들기름, 참기름, 뭐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류의 진짜 기름을 생각하시는데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오메가3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리에도 보시면 각종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 강력 추천이고요.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인데 연어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 소스에 들어간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몸에 안 좋은 거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요. 간장, 올리고당, 식초, 전분, 청양고추, 물 끝. 저는 사실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파인데 껍질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이 닭고기가 되게 오묘한 식재료거든요. 닭 껍질이 붙어 있을 때와 닭 껍질이 없을 때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닭 껍질 너무 좋아 맛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뭐 나는 껍질 뭐 그냥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면 벗기고 조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닭다리살 껍질 벗겨서 밑간해가지고 잘 구우시고 여기도 보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양배추 이런 거 같이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랑 같이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아, 이건 저희 그 비장의 메뉴인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가 있어. 짠!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요? 우리가 보통 이 냉소밥 먹을 때 쯔유 육수를 같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쯔유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약간 짭짤하게 기분이 좋은 맛이기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사실 다른 채소를 풍성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바면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메밀국수 면은 사용하지만 그 쯔유 육수 대신에 토마토 간 것을 육수 대신 넣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식이섬유소 함량도 높고 우리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라이코펜 함량도 높아서 내 눈을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을 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최애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토마토를 갈아낸 것을 가지고 위에 이 메밀면을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토마토가 들어가면 새콤한 맛만 날 것 같거든요. 그냥 믹서기에 토마토를 가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믹서기에 토마토를 갈 때 토마토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초라든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 달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갈아도 좋아요. 살짝 양파의 그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양파가 또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증후군 저같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으로 끝나는 것들은 증상의 복합체인 거지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을 정말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게 됐잖아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한 가지씩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정하시면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 선택한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생각하시면 장담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탈출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사이에서는 항산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항산화가 대체 어떤 건가요?
항산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2개가 나왔는데 2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계셨나요? 여러분의 영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오늘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완전 가을 과일의 대표적인 거죠, 감. 감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 무슨 색? 주황색. 그렇지. 그래서 주황색 채소 과일에 많은 건 우리 베타카로틴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감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새콤한 과일이 비타민 C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이 비타민 C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감에는 아주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천연 당분이라고 하는 자연 당 성분도 감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에서 단맛이 나는 건 내가 설탕을 뿌리지 않았지만 그 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당 성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많잖아요. 단감이 있고 홍시가 있고 연시가 있고 곶감이 있는데 종류가 진짜 많은데 영양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피디님 뭐 좋아하시는데요? 그 중에? 저는 곶감이랑 홍시를 좋아해요. 뭐 단 거 좋아하시네. 사실 그 감이 감나무에서 딱 열려있는 그 순간의 감은 사실 단감에 가깝고요. 그 단감을 우리가 먹을 때 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감 자체는 후숙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떨다. 탄닌으로부터 오는 그 떫은 맛이라는 게 나기가 쉽고 대신 단감 자체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감 종류예요. 근데 그게 후숙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연시, 반시라고
후숙이라고 부르는 반쯤 후숙된 거, 홍시 진짜 완전 후숙된 거, 그리고 말린 거 곶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후숙이 돼서 단맛이 많이 나면 날수록 단위 중량당 당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모든 영양소가 농축될 수 있다라는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곶감은 칼로리도 높고요. 당분도 굉장히 높고 우리 또 신장 고민 있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칼륨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홍시, 연시 이 친구들은 우리 감 먹을 때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이죠. 지금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곶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곶감이 위험하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근데 하루에 한 개를 약처럼 꾸준히 안 드셔도 되고요. 그냥 가끔 먹고 싶을 때 한 개 정도. 감이 신장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을 때 곶감이 또 신장에 또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감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곶감은 칼륨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당분도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곶감은 일단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 중에 만약에 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칼륨 함량이 그래도 적정량이면서 조금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게 홍시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감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 샐러드 드셔보셨어요? 감 샐러드요? 단감을 가지고 만들기에 되게 좋은 메뉴인데 감을 이렇게 얇게 썰어요. 우리 왜 감 되게 통통하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하듯이 얇게 썰고 초록 채소들 있죠. 근데 향이 좀 센 거 요즘 루꼴라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 산나물도 포함인가요? 산나물? 그거는 생 샐러드로 먹기도 살짝 애매할 수가 있고 너무 향이 강해서 루꼴라 아니면 양상추? 로메인?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 감 슬라이스를 얹어서 리코타 치즈 같은 거 곁들여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감이랑 치즈의 조합이 되게 좋아요. 감과 리코타 치즈, 뭐 감과 크림 치즈 이런 조합들이 되게 근사한 조합이에요. 곶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나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좋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당분이 너무 높은 걸 먹을 때 그 당분이 나의 몸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일단 단백질을 곁들이면 좋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요즘은 곶감도 안에 치즈나 견과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곶감 말이 말아낸 것들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곶감이 가지고 있는 높은 당 성분을 조금은 낮추어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장치? 그런 재료와의 조합인 거죠. 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홍시는 자칫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개도 먹을 수 있잖아. 나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너무 위험하고 많이 먹어도 배가 썩 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서 약간 포만감을 주는 형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작자 미상의 음료가 오늘 만든 건데 홍시랑 두유를 간 거거든요. 홍시를 제가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살짝 반쯤 얼렸다가 약간 해동된 것을 가지고 두유를 같이 넣어서 그냥 믹서기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은 홍시의 달콤한 맛이 다 나면서 두유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포만감이 있고 이렇게 홍시를 먹으면 사실 홍시 한 개를 먹어도 엄청 배부른 느낌이죠. 제가 오늘 만들 때 홍시 2개, 두유 1팩을 넣었는데 거의 한 3명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좀 레시피 같은 거는 박사님 따로 채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채널로 놀러 오시면 홍시 두유 이 드링크를 만드는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더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집에서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놀러 오세요. 감은 운동 전이나 후에 언제쯤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동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운동 후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운동 후에는 나의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근육에 있는 글코겐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탄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 종류 중에서는 홍시 운동 후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운동 전에는 내 에너지를 단백질 충분히 먹고 또 내 에너지를 서서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과일이 좋기 때문에 감 종류 중에서는 단감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르신들 중에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여러 알을 드실 수 있다고 저에게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은 혈당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그 정도 양이 적당합니다. 단감이 됐든 곶감이 됐든 홍시가 됐든
상관없이 딱 그 정도 양으로. 네, 그 정도 양을 추천드려요. 감은 변비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또 감의 종류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감 먹으면 변비 오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단감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단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를 겪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홍시에는 실같이 보이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홍시는 감으로 인한 변비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변비를 조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감인 거죠. 그러면은 단감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탄닌으로 인해서 떫은 맛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건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후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익히면 일단 탄닌 성분이 줄어들고 떫은 맛이 덜 나기 때문에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보통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곳에서 후숙이 된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시면 훨씬 달콤하게 단감을 드실 수가 있고 빨리 먹고 싶어 막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긴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이봉투 같은 데에 사과하고 감을 같이 넣던지 바나나하고 감을 같이 넣으면 감이 빨리 익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에틸렌 같은 성분들이 서로 나오면서 감을 좀 후숙시키는 성분이 그 봉투 안에서 돌게 되면서 감이 좀 빨리 익게 되는 효과가 있죠. 곶감을 만들다 보면 흰색 가루가 생기잖아요. 겉에 네, 그거 곰팡이 아닌가요? 곶감을 보면 요즘 뭐 명절에도 곶감 세트 많이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곶감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감 색깔인데 어떤 건 이렇게 하얗게 표면에 껴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눈이 또 보기가 좋은 거를 원하니까 이 전자에 해당하는 반짝반짝을 원하실 수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그 허연 게 단 거라고. 하얀 곶감이 더 달다고. 네. 그게 근데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당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당화된 일종의 결정체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곰팡이 이상한 거 이런 거 아니고 당분이 밖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깨끗한 흰색이 아니고 푸르딩딩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지. 이미 자연적으로 나온 당 성분 자체가 겉에 결정화되어서 생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아까 홍시를 갈아서 이렇게 두유랑 넣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맛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제가 아까 엄청 먹어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두유 맛이 덜 나고 홍시 맛이 더 나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홍시의 달콤함이 있는 상태에서 두유 맛이 강하게 나서 약간 두유의 여러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홍시 두유가 있다면 이런 맛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홍시 맛이 더 많이 나요. 두유의 끝맛이 지금 입안에서 살짝 나는 정도예요.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훨씬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홍시 드시는 방법 중에 이 완전 추천. 근데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러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유를 넣지 말고 그냥 갈아서만 드시는 것. 갈아서만 드셔도 되고 그럴 때 약간 레몬즙 같은 거 조금 추가하시면 홍시의 달콤한 맛이 더 확 하고 올라와서 좀 더 맛있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감은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그게 적당한 양이다 생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감 생활하세요.